자, 우리 마지막 시간이라 할 수가 있는데요. 빅데이터 분석기사 필기 파트 2과목 빅데이터 탐색 파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목소리 잘 나오시면 채팅창에 1번 올려주시면 여러분 오디오 상황 확인하고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오디오 상황 확인하고 있습니다. 제 오디오 상황 확인하고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채팅창에 제 목소리 잘 되시면 1번 올려주세요. 그럼 확인하고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이 과목 빅데이터 탐색 파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3개의 챕터로 구성이 되어 있고, 첫 번째 데이터 전처리 파트는요, 우리 실기 파트하고도 밀접한 연결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작업형 제1 유형에 해당되는 파트이면서 이 유형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따라서 여러분이 실기를 위해서 꼼꼼하게 해야 될 것이 데이터 전처리 파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출제 포인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 과목은 달리 기타 1과목과 4과목, 3과목과 달리 굉장히 평준화돼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딱히 어느 파트에서 집중적으로 출제되지도 않고 해당되는 목차별로 굉장히 균일하게 출제되는 형태를 갖고 있죠. 이게 바로 이 과목 빅데이터 탐색 파트라 할 수가 있고, 전체적인 4과목 중에서 가장 득점 분포가 낮은 파트가 우리 이 과목 빅데이터 탐색 파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떤 출제 유형을 갖고 있는지 하나하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데이터 전처리의 주요 작업을 물어보게 됩니다. 크게 4가지로 구분하게 되고, 데이터 전처리의 정의를 물어보는 문제, 출제 가중치를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 데이터 전처리 파트 중에서 정제의 정의를 물어보는 문제가 해당되는 3회 기출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8회 문제에서는 기본적인 데이터 시각화로 쉽게 파악하기 어려운 것은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상자 그림은요, 데이터셋 안에 결집값이 있더라도 상자 그림은 구현이 됩니다. 따라서 상자 그림 안에 이와 같은 결집값들이 있는지를 파악하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상자 그림은 이상값을 쉽게 파악해 볼 수가 있고, 데이터 분포, 데이터 퍼짐 정도 등을 쉽게 파악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이와 같은 상자 그림만 생각해 본다면 쉽게 득점을 할 수 있는 파트가 바로 8회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결집값의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재마다 다 있기 때문에 결집값의 유형은 3개로 구분하게 되고, 이 3가지 유형에 관련된 정의 문제 얼마든지 출제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상치의 탐지 방법, 결측치와 이상치 공통적인 오답 보기가 있습니다. 이상치 또는 결측치 무조건 제거하고 분석한다는 100% 오답 보기라는 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이 파트에서는 이상치의 탐지 방법 중에서 이번 차시에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거 빨간색으로 제가 해놨습니다. 자, 우리 시간상 다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적어도 레버리지와 쿡의 거리 또는 여기 나와 있는 DF peak과 DF betas 이 4가지 개념 여러분 꼭 구분하도록 합니다. 자, 우리 시험 문제에서 이와 같은 유형이 계속적으로 출제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할 정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시험 문제에 한 번도 출제된 적이 없지만요. 우리 시험 문제 요즘 이와 같은 정의 문제 또는 개념 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예상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다음 변수 선택 방법입니다. 우리 시험 문제에서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아까 얘기했듯이 정규와 선형 회귀 방법에는 리치와 라쏘와 또는 3가지 방법이 있죠. 그래서 리치와 라쏘의 정의를 물어보는 문제, 또는 래퍼 방법에서는 전진 선택과 후진 제거 방법 또는 단계별 선택 방법의 정의를 물어보는 문제가 끊임없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위에 보시면 변선택 기법에 대한 설명 중 올바르지 않은 것은 물어봤습니다. 자, 단계 선택법은 한 번 제거된 변수는 제거할 수 없다. 즉 해당되는 전진 선택과 후진 제거, 단계별 선택 방법을 구분하는 출제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고, 이와 같은 유형의 문제에 9회 출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상당 기간 이후에 출제된 출제 비중이 낮았기 때문에 9회 때는 출제된 가능성이 되게 많죠. 자, 이 정규와 선형회귀 파트입니다. 우리 해당되는 정규와 선형회귀와 리치와 라쏘의 수식을 보여주게 되고, 이게 과연 리치에 관련된 설명이냐 또는 라쏘에 관련된 설명이냐를 물어보는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출제 가중치가 높은 포인트고요. 언제든지 우리 시험 문제에 출제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리치와 라쏘 2가지 차이 구분하도록 합니다.
자, 최근에 8회 문제에 등장하게 되는데요. 우리의 과대적합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중치의 제곱합을 최소로 하게 되는 정규와 선형회계 기법을 뭐라고 하는가? 결국에는 리치와 라쏘를 구분하는 문제의 출제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차원 축소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우리 앞에서 했던 우리 래퍼 반복도 하나의 변수 선택, 차원 축소 방법이죠. 하지만 데이터의 특징, 상관성을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특징을 잡아내서 차원 축소를 하는 거, 바로 이 파트 얘기라고 할 수가 있는데, 자,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항상 주성분 분석, PCA가 시험 문제 출제 포인트를 갖고 있습니다. 주성분 분석과 해당되는 LDA 또는 해당되는 요인 분석 또는 T값 분해와 같은 차이점을 물어보는 문제, 출제 포인트를 갖고 있고요. 우리 과거에는 과거라고 한다면 1년 전만 하더라도 항상 출제 포인트를 갖고 있다가 최근 1년 동안 출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적어도 PCA의 정의를 내리고 특이값 분해 또는 판별 분석과 차이 또는 요인 분석과 차이, 과연 주성 분석과 차이가 무엇이든지 여러분 꼭 정의하고 가도록 합니다. 또한 차원의 저주와 관련된 개념 정리를 물어보는 문제가 2번 출제 형태를 갖고 있는 것이 차원 축소 파트라고 할 수가 있겠죠. 다 이외의 문제에서는 차원의 저주에 관련된 정의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와 있고, 해설을 보시면 차원의 저주와 관련된 정의 문제에 해설을 달아놨습니다. 이와 같은 유형의 문제 얼마든지 다시 한번 출제될 수 있는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다음은 이외의 문제에서는 결국에는 PCA, 주성분 분석의 정의를 물어보는 문제라고 할 수가 있고, 데이터 변동성, 분산을 최대로 하게 되는 축을 찾는 것이 주성분 분석의 출제 키워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분산을 최소화한다고 했기 때문에 오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다음 3회 문제에 보시면 요인 분석에 대한 설명 중 올바르지 않은 것은 물어봤습니다. 자, 요인 분석의 용도가 밑에 해설에 나와 있고, 자, 중요 변수와 비슷한 변수는 제거한다가 잘못된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사회 문제에 보시면 주성분 분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물어봤습니다. 자, 주성분 분석은 차원을 축소하고 새로운 성분을 통해서 만들기 때문에 직관적으로 이해하기는 상당히 어렵죠. 이와 같은 여러분 주성분 분석의 개념을 물어보는 문제, 출제 포인트를 갖고 있죠. 자, 최원의 8회 문제입니다. 차원 축소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가 아닌 것을 물어봤습니다. 자, 이와 같은 노이즈를 제거하고 특징을 추출하게 되고 데이터를 정제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차원 축소라고 할 수가 있죠. 차원 축소는 필요없고 정보 손실을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모델의 설명력 증가는 잘못된 오답 보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해당되는 파생 변수 파트와 요약 변수 정의는 구분하도록 합니다. 자, 변수 변환의 방법 여러 가지가 있죠. 우리 가중치가 있는 파트고요. 이 파트에서 무조건 한 문항이 배정되어 있는 파트입니다. 자, 정규 변환 방법, 우리 박스콕스 변환도 있고요. 데이터 스케일링 방법, 민맥스도 있고 또는 표준화 방법도 있습니다. 또는 인코딩 방법도 있겠죠. 이와 같은 정의를 물어보는 문제 아주 가중치가 높습니다. 자, 박스콕스에 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박스콕스라는 것은 아래 정규 분포를 만들어주는 변환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1번은 관련이 없습니다. 자, 5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데이터 변환 중에 로그 변환이라고 한다면 큰 값을 서로 간격을 좁혀주는 역할을 하는 게 로그 변환의 역할이죠. 이와 같은 정의를 물어보는 문제, 또는 인코딩은 크게 4가지로 구분하게 되는데 이 인코딩의 정의를 물어보는 문제가 계속적으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또한 2회 문제는 표준화하는 방법, 자, 3회는 데이터 스케일링이 아닌 경우를 물어보는 경우, 8회 문제에서는 우리 민맥스 정규화를 물어보는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죠. 제가 해설해 보시면 빨간색으로 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자,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이와 같은 민맥스의 단점 또는 박스콕스의 단점 문제화시켜서 오답 보기로 출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제가 과거에 우리 최근에 출제 유형이 변경이 됐다 한다면 물론 이렇게 정의를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가 점차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세부적으로 민맥스가 어떤 부분에 단점을 갖고 있느냐 또는 박스콕스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취약점을 갖고 있느냐, 이런 취약점을 가지고 오답 보기 출제 경향을 갖고 있는 것이 최근의 출제 유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해당되는 모형 모델링을 함에 있어서 타켓 변수의 데이터가 불균형하게 되면 굉장히 과대적합 등 기타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방법,
언더 샘플링과 오버 샘플링이 있고, 물론 교재마다 갖고 계시면 각각 언더 샘플링의 방법, 오버 샘플링의 방법도 있어요. 단점과 서로 간의 차이점을 알고 있는 거 출제 포인트라 할 수가 있고, 이번 9회 때 출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포인트를 갖고 있습니다. 자, 2회 때는 이와 같은 불균형 데이터의 문제점, 정확도는 낮아지고 재현율은 높아진다라고 하게 되는데, 반대로 설명한 오답 보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5회 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래스 불균형 데이터의 해결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물어봤고, 우리 보기 1번과 2번, 3번 해당되는 불균형 데이터 처리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4회 때는 임계값 이동에 관련된 정의를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데이터 탐색 파트 가도록 할게요. 데이터 탐색 파트에서는 출제 가중치가 이하 챕터 1과 챕터 3보다는 낮지만 여러분이 꼭 득점해야 될 출제 가중치를 갖고 있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주로 출제가 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탐색적 데이터 분석, EDA를 물어보는 정의 문제가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간단한 정의를 물어보는 문제, 또는 기술 통계량에 해당되지 않는 문제, 데이터 탐색 파트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1번과 2번, 3번 기초 통계량 또는 기술 통계량을 파악해 보는 문제고, 자, 이상값은 또 다른 파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또한 데이터의 비대칭성을 나타내는 지표, 우리 외도라고 하게 되고, 외도가 0보다 크다는 것은 오른쪽 꼬리 분포를 갖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상관 분석 파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관 분석 파트는 우리 8회 때 시험 문제 출제되지 않았지만 9회 때 출제될 가능성이 높겠죠. 따라서 공분산과 상관계수의 차이점 구분하셔야 됩니다. 측정 단위의 공분산은 민감하게 되고, 우리 두 확률 변수가 독립이면 공분산은 0이지만 역의 관계는 성립하지 않는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또는 피어슨의 상관 개수는 등 구간 척도 이상이어야 되고, 스피어만의 상관 개수는 서열 척도로 사용하기 때문에 비선형 관계를 파악해 본다 생각하시면 되겠고, 우리 상관 개수가 0이라는 것은 선형 관계가 없을 뿐이지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고 하게 되면 오답 보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출제 유형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고, 여러분 상관관계 분석 파트에서 절대 틀려서는 안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또한 기초 통계량 및 추출 및 이해 파트 보도록 할게요. 자, 해당되는 데이터의 비대칭도를 파악해 본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즉, 최빈값과 중앙값, 평균값 크기를 통해서 데이터의 비대칭도를 추정해 보는 문제가 최근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대표값에 대한 설명 중 올바르지 않은 거, 대표값에는 세 가지가 있죠. 우리 중앙값과 평균값, 최빈값이 있고, 중앙값은 평균에 비해서 이상값에 덜 민감하다. 이와 같은 역의 방향으로 설명했기 때문에 오답 보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분위수를 물어보는 개념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따라서 데이터 탐색 파트에서는 기초 통계량을 올바르게 정의하는 문제가 출제 가중치를 갖고 있겠죠. 또한 8회 문제에서는 깜짝 놀랐는데 해당되는 표본 분산을 구하는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아래 외 표본 분산을 구할 때 분모가 n분의 1 표본 크기에서 자유도에서 1을 빼주는지 그 관련된 부분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이와 같은 표본 분산을 물어보는 문제 8회 때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또한 8회 때 이와 같은 우리 기초 통계량 중앙값 또는 평균값, 최빈값의 크기를 통해서 오른쪽 꼬리 분포일 때 서로 대소 관계를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다음 시각적 데이터 상자 그림을 통해서 해석하는 문제, 또는 상한값 또는 최대값이라 하죠. 하한값 또는 최소값이라 하게 되고, 그 경계값을 물어보는 문제. 상자 그림에서 안에 있는 굵은 실선은 평균이 아니라 중앙값이고, 중앙값의 위치에 따라서 우리는 오른쪽 꼬리 분포, 왼쪽 꼬리 분포도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상값을 통해서 아웃라이어, 이상치도 우리는 상자 그림을 통해서도 이상값을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자, 이와 같은 출제 포인트를 갖고 있는 것이 바로 해당되는 시각적 데이터 탐색 파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시공간 데이터 탐색 파트에 넘어가시게 되면 여러 가지 정의를 물어보게 됩니다. 단계의 구분도와 카토그램의 정의를 물어보는 문제. 자, 채팅창에 1번이라고 올려오신 건 뭐냐면 오디오가 잘 들리면 채팅창에 1번 올려달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자, 단계 구분도와 카토그램의 정의를 물어보는 문제 끊임없이 출제가 되고 있고,
자, 우리 등치 선도와 단계 구분도는 서로 다른 거죠. 그죠? 여러분 정의 구분하도록 합니다. 또한 다별량 데이터 분석 파트에 보시면 다차원 척도법과 주성분 분석, 시각화 해석이 있어요. 또는 각각 시각화 정의를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 포인트를 갖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 3번에 보시면 3회 출제된 내용을 보시게 되면 주성분 분석의 정의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자, 결국 PCA 정의를 물어보는 문제고 분산이 최소화라는 것이 잘못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어떻게 보면 주성분 분석은 무조건 출제 배정을 갖고 있는 파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중 주성분 분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물어봤습니다. 자, 주성분 분석은 표본의 수가 변수의 수보다 클 때 사용한다. 자, 서로 이거는 차원의 저주와 관련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고 잘못된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비정형 데이터 탐색 여기가 바로 이 과목에서는 가중치 파트고 난이도가 만약에 출제가 된다면 높아지는 파트가 비정형 데이터 탐색 파트고 특히 비정형 데이터의 전처리 기법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포스트태깅의 의미, 결국에 불용어 처리, 토크나이징의 의미를 물어보는 문제가 끊임없이 계속 출제되고 있습니다. 4회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또한 8회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8회 때 보시면 결국에는 앞에 출제됐던 토크나이징 또는 스태밍 또는 불용어 처리 또는 포스트태깅을 물어보는 정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고 포스트태깅이라는 것은 품사를 구분하는 문제이지 뜻을 판단하는 전처리 파트가 아닙니다. 이렇게 구분하고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교재에 보시면 자연어 처리와 관련된 이와 같은 전처리 기법 등이 있습니다. 꼭 개념 정의하셔야만 해요. 다음은 세 번째 통계기법으로 넘어가도록 합니다. 통계기법 안에는 여러 가지 확률 이론 또는 각각 이산 확률 변수, 연속형 확률 변수, 분포 등이 배치되고 있고 여러분 가설검정 또는 구간 추정, 기타 등등이 포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한테는 챕터 3이 가장 여러분이 어려워하는 파트가 통계기법의 이해 파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데이터 요약 파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스 통계와 비모스 통계를 구분하는 문제, 8회 때 최근에 출제됐던 문제이고 비모스 통계라는 것은 특정 분법을 가정하지 않잖아요. 따라서 모스 통계보다는 어떤 가설 검정을 할 때 검정력이 비모스는 모스 검정보다 낮을 수밖에 없어요. 자, 이렇게 구분하고 가도록 합니다. 자, 표본 추출 방법. 자, 장단컷 말씀드린데 9회 때 이와 같은 확률적 표본 추출 4가지 중에 또는 척도 4가지 중에는 무조건 출제가 됩니다. 특히 확률적 표본 추출에서 층화 추출과 우리 계통 추출이 출제 키워드로 되어 있고요. 척도의 종류에서는 우리 서열 척도 사례를 보여주고 서열 척도를 물어보는 문제, 절대 0점과 관련된 구간 척도와 비율 척도를 구분하는 문제 등이 출제 가중치로 갖고 있죠. 또한 가장 많은 정보량을 표현할 수 있는 척도는 당연히 비율 척도일 겁니다. 모든 삭힌 연산이 가능하니까요. 반드시 여기 나와 있는 출제 키워드 1, 2번은 여러분이 놓쳐서는 안 되는 문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확률 분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계산 문제가 등장할 수가 있는 파트가 이 과목 파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조건부 확률을 물어볼 수도 있고 조건부 확률을 확장한 개념이 베이지안 정리라고 할 수가 있는데 베이지안 정리와 관련된 계산 문제를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산 확률 분포와 연속형 확률 분포의 각 기능 분포의 특징을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한데 이항 분포와 포화성 분포 또는 초기화 분포의 차이점이 무엇이 있는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겠죠. 초기화 분포입니다. 그 다음에 카이제곱 분포와 F 분포의 차이점 또는 확률 변수의 기대값 또는 분산 계산 문제가 우리 시험 문제 출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또 하나 중심극한 정의를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될 수가 있겠죠. 최근에 중심극한 정리가 8회 문제에 등장하게 됩니다. 자, 5회 때 한번 중심극한 정리와 관련된 문항 출제가 되었고요. 8회 때 아래 박스를 보여주게 되고 관련된 이론을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대수의 법칙과 큰 수의 법칙이라는 것은 표본 평균이 모집단 평균에 수렴하는 현상을 설명하는 법칙인데 반해서 자, 중심극한 정리라는 것은 표본 평균의 분포가 정규 분포에 가까워진다는 원리라고 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엄밀하게 큰 수와 대수의 법칙과 중심극한 정리는 서로 바라보고자 하는 목적이 서로 다릅니다. 자, 이와 같은 유형의 문제가 8회 문제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점추정 파트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점추정 파트에서는 우리 점추정의 추정량의 결정 기준 4가지가 있죠. 불편 추정량부터 해서 이 4가지 정의를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될 수가 있고 점 추정은 아무래도 한 개의 값으로 추정하기 때문에 오차가 발생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구간 추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뢰 수준 95%의 의미, 이 안에 확률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오답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고 우리 시험 문제, 계산 문제에 한 번 더 등장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는데 여기서 특정 신뢰 구간을 구하는 계산 문제가 출제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 나와 있는 기출문제 2회 때 문제와 5회 때 문제라고 할 수가 있고 이와 같은 해당되는 특정 구간 추정을 하는 계산 문제 여러분 항상 대비하셔야만 합니다. 자, 가설검정 파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표본을 가지고 우리는 특정 모집단을 추정하기 때문에 항상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이런 감정의 오류, 1종 오류와 2종 오류 또는 올바른 결정이라 할 수 있는 1-베타, 검정력의 정의를 물어보는 문제 출제될 수도 있고 해당되는 값으로 표현을 해서 이와 같은 2회 때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자, 또한 해당되는 특정 모수의 유의성 검정할 때 서로 대응 비교라고 하게 되죠. 어떻게 귀무가설을 설정해야 되는지 이와 같은 가설 검정에 관련된 부분이 5회 때 출제가 됐고요. 최근에 똑같은 2회 때 출제했던 문제 유형이었는데요. 1종 오류와 2종 오류 또는 해당되는 정확한 판정에 관련된 서로 교차표를 만들어주고 해석하는 문제가 8회 때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우리 3과목 파트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우리 2과목에서는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포인트가 있다면 아무래도 이런 챕터 3이 가장 어렵게 느껴지겠죠. 하지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통계기법 2의 파트에서는요, 우리 하나하나 보도록 할게요. 우리 이 파트에서는 모수와 비모수 검정 구분하는 출제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한 표본 추출 파트에서 확률적 표본 추출 4가지, 척도의 종류 4가지 구분하는 문제 출제 포인트를 갖고 있고 자, 여기 확률분포 파트에서요. 여기 5개의 소제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될 건 3번 문항입니다. 각각 해당되는 이산형 확률분포의 특징, 차이점을 알고 있는 게 중요하고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포화성 분포가 가장 가중치가 높았습니다. 또한 여기 이 소제목 3번에는 제목이 없지만 베르니 분포와 이항 분포의 차이점, 이렇게 분포 간의 차이점을 구분하는 게 중요해요. 자, 4번에는 우리 표준 전기 분포가 없어요. 그죠? 표준화 수식을 구하는 문제, 특정 값을 하게 주고 해당되는 표준화 값을 구하는 문제 얼마든지 출제될 수가 있고 카이제곱 분포와 애 분포의 차이점 시험 문제 출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5번에 확률 변수의 기대값, 우리 계산 문제로 기대값의 성질을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될 수가 있고 여러분이 유의해야 할 파트, 여기 확률 분포 파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중심국한 정리는 제가 8회 때 한번 출제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따라서 이번 차시에 나올 가능성은 조금 떨어지겠죠. 그 다음에 해당되는 추정 파트에서는 점추정보다는 구간 추정의 시험 문제 출제가 되는데 바로 신뢰 구간을 계산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또한 감정의 오류, 1종 오류와 2종 오류, 또 1-베타라 할 수 있는 검정력을 물어보는 정의 문제가 출제가 될 수가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자, 우리 3과목 파트로 가도록 할게요. 3과목엔 크게 챕터가 2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분석 모형 설계와 분석 기법의 적용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자, 보시게 되면 출제 가정치를 보게 되면 요즘 들어서 ADP도 마찬가지고요. 회귀 분석 파트가 점점점 출제 가중치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해당되는 기타, 로지스틱, 의사결정 나무, 인공신경망은 조금 감소세에 접어든다라고 할 수가 있고 연관성 분석은 우리 시험 문제 출제 가능치가 상당히 낮습니다. 이것도 약간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이와 같은 3과목의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자, 또한 군집 분석은 꾸준하게 2문항 또는 한두 문항 정도 항상 배정이 되어 있는 것이 군집 분석이고요. 시계열 분석은 약간 회차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별량 분석, 각 기법의 정의를 물어보는 문제가 최근에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ADP 시험에서는 33회 문제였었는데 그 역시 다별량 분석 기법에 관련된 정의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앙상블 분석이 또 가중치를 갖고 있겠죠. 앙상블 분석 중에서 백인과 또는 부스팅과 랜덤 포레스트 방법 출제 가중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떤 문항 등이 출제 가중치를 자리 잡고 있는지 하나하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분석 모형의 설정입니다.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우리 1과목에서 지도학습의 방법, 기법들 여러 가지가 나왔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해당되는 기본 용어 정의를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자, 2회 때 문제에서는 군집에 관련된 정의 문제 또는 또 밑에 있는 비지도학습을 관련된 정의 문제를 출제됐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여기 2회 밑에 있는 2회 문제는 군집 분석에 관련된 비지도학습 방법입니다. 즉, 타겟 변수의 존재 유무에 따라서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이 구분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전체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그 하이퍼 파라미터 또는 과대적합과 과소적합의 관계 또는 바이어스와 베리언스의 관계, 저는 출제 키워드 이 파트 분석 모형의 고려사항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 이거 여러분 꼭 이해하셔야 되고요. 따라서 해당되는 파라미터와 하이퍼 파라미터의 기본적인 개념 정의를 구분하게 되고, 과대적합이 어떨 때, 과소적합이 어떨 때 발생한다, 편향과 분산과 과대적합과 과소적합의 관계가 어떨 때 서로 간의 편향과 분산이 높고 낮음이 발생한다. 이 정의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이렇게 순서를 물어보는 문제 출제 가능합니다. 요건 정의부터 적용까지 출제 가능하고요. 모델링에서 하단에 있는 내용을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델링 과정에서는 모델링 마트 및 설계 및 구축 또는 세로 방향으로 물어볼 수가 있어요. 우리 시험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데이터 검정 시험 문제 자체가 프로세스 순서를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 가중치로 갖고 있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할 포인트입니다. 자, 우리 앞에서 교차 검증 파트 했어요. 공통 교집합 파트입니다. 홀드아웃, K폴드, 부스랩의 정의를 물어보는 문제 출제될 가능성이 있고, 실제 여러분 데이터 검정, 우리 실기 파트에 가시면 이와 같은 데이터 분할을 실제 하시게 될 겁니다. 그때 필요한 이론이라고 할 수가 있고, 특히 K폴드를 많이 쓰게 됩니다. 꼭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자, 우리 회귀분석 파트 넘어가도록 할게요. 회귀분석엔 기본적으로 우리 시험 문제 출제 경향이 높아지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되고 꼼꼼하게 보셔야겠죠.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거, 회귀분석의 가정조건이 있습니다. 꼭 5창의 가정조건이 뭐가 있고 정의를 내리는 것이 중요하죠. 선형성의 정의, 등분산성의 정의, 독립성의 정의, 이와 같은 가정조건을 물어보게 됩니다. 자, 회귀분석이라는 것은 서로 두 변수의 영향력을 파악해보는 거라고 한다면, 상관분석은 서로 관련성을 파악해보는 거다. 그 다음에 3번은 회귀분석의 해석의 문제 또는 잔차 분석 관련된 문제, 또는 5번의 다중공성성의 정의를 물어보는 문제 또는 다중공성성을 해결하는 방안 또는 다중공성성을 확인하는 방법 등이 5번 소제목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6번에 보시면 아까 우리 레퍼 방법 중에서 변수 선택 방법, 회귀분석에서 출제될 가능성도 있죠. 따라서 전진 선택과 후진 제거를 정의를 내리는 문제 출제 포인트를 갖고 있습니다. 자, 이게 최근에 ADP 문제에 출제됐던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회귀 모형 선택 방법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은 이렇게 변수 선택, 전진 선택과 후진 제거 방법은 AIC가 가장 낮은 방향으로 최적의 분석 모형을 선택해 준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 수정된 결정 개수는 독립 변수가 많아지게 되면 이 결정 개수 값은 계속 증가하게 되죠. 자, 이런 걸 보완해 주게 된 것이 바로 수정된 결정 개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멜로우 CP 값, 아까 처음 제가 회귀 모형 평가 지표 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수식이 바로 MSC에 관련된 평가 지표의 예측 지표라고 할 수가 있겠죠. 3번과 4번, AIC, BIC 동일하게 작으면 작을수록 적합한 모형 평가 지표입니다. 자, 3번은 옳은 정답이라 할 수가 있고, 4번에 뭐가 잘못되어 있냐면, 가중치라는 것 대신에 벌점이라고 변동해서 적어내야지 올바른 보기라고 할 수가 있겠죠. AIC보다 BIC가 훨씬 더 가중치에 대한 벌점에 더 많이 부여하는 형태가 BIC다라고 정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유형의 문제, 앞으로 ADP 문제에 관련된 형태가 등장함으로 인해서 이제 교집합 파트, 즉 ADP 문제와 빅데이터 필기의 교집합 파트가 있는데요. 서로 연계를 해서 문항수가 훨씬 더 많아질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꼭 여러분이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자, 우리 8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우리 회귀분석에서 분산분석표, 아노바 테이블표를 이용하게 되고요. 자, 제가 보시면 이렇게 각각의 표를 부여하게 되고, 이 표를 기반을 통해서 빈칸을 넣는 문제, 대표적인 사회조사 분석사 1급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교재에 보시면 제 관련된 내용이 있고요. 언제 한 번쯤은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늘상 말씀드렸던 파트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회귀제곱합과 잔차제곱합을 합치면 합계 4번이 나오게 되고요. 자유도를 각각 제곱합, 제곱평균으로 나눠지게 되면 그 값 서로 비율에서 F값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이런 관계를 통해서 우리 아노바 표를 만들어내는 문제가 8회 때 드디어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이와 같은 분산 분석표, 아노바 표는 분산 분석할 때도 이용하게 되지만 회귀 분석할 때도 이용을 하게 되죠. 물론 서로 목적이 다릅니다. 해당되는 분산 분석표에서는 F값이 크다면 그룹 간의 평균의 차이가 있다라고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해석하게 되고, 회귀 분석에서 F값이 크다면 회귀 모델의 변체 변동을 잘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게 되죠. 자, 이렇게 분산 분석에도 이용할 수 있고 회귀 분석에도 이용하게 되죠. 이와 같은 분산 분석표를 이용한 출제 유형이 8회 때 드디어 출제되었다. 자, 이와 같은 유형의 문제는 조만간에 ADP와 ADSP 문제에서도 등장할 거라고 예상해 봅니다. 자, 로이스트 회귀 분석과 일반적인 회귀 분석의 차이가 출제 포인트를 갖고 있는 거, 로이스트 회귀 분석입니다. 두 번째는 로직 변환이라는 거. 우리 로이스트 회귀 분석이라는 것은 비선형 모형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직선으로 바꿔지는 로직 변환의 정의를 물어보는 문제. 이와 같은 로이스트 회귀 모형은 시그모이드 함수라고 하게 되죠. 나중에 인공신경망과 관련된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보시면 8회 때 문제를 보시게 되면 선형 또는 일반 회귀 분석과 로이스트 회귀 분석의 차이점을 물어보는 문제고, 로이스트 회귀 분석이라는 것은 종속 변수가 어떤 건가요? 이진 데이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정규성을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답 보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자, 다음 3회 의사결정 나무 파트 보도록 합니다. 8회 때 의사결정 나무에서 출제된 적이 딱 한 문항에 있었네요. 그렇죠? 생각해 보니까. 어쨌든 간에 의사결정 나무는 무조건 한 문항 정도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의사결정 나무라는 것은 트리를 두 개로 분할하게 되죠. 순서를 증가하는 방향으로 가지 분할을 하는 게 의사결정 나무의 분류 기준입니다. 그런데 우리 의사결정 나무에서는 순서를 평가하는 지표가 없고 불수도를 측정하는 평가 지표만 있죠. 이 세 가지 기억하셔야 합니다. 결국에는 의사결정 나무를 풀트리를 생성하게 되면 과대적합되게 되고,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가지치기와 정지규칙이라는 개념을 아셔야만 합니다. 3번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고요. 대표적으로 의사결정 나무에 쓰는 많은 알고리즘, 가장 많이 쓰는 카트 알고리즘이라 할 수가 있고, 카트 알고리즘의 정의를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근에 ADP 문제에서 출제가 됐습니다. 자, 의사결정 나무의 장점이라 하면 비보수적 모형이라고 할 수가 있고, 서로 간에 두 독립 변수가 발생해서 일어나는 작용을 교호작용이라고 하게 되는데, 의사결정 나무는 한 개의 변수만 선택해서 가지 분할을 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교호작용을 쉽게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특징을 알고 있는 게 출제 포인트죠. 자, 8회 때 출제된 유형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의사결정 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곳을 모두 고르시오라고 했어요. 자, 이와 같은 의사결정 나무의 문항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가와 난 올바른 표현이고요. 다는 비모수적 모형이라 했기 때문에 정규성 과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 의사결정 나무는 변수가 상호작용을 자동으로 반영할 수 있다. 하단에 왜 그렇지 않은지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와 같은 개념 구분하는 문제 중요합니다. 제가 시간이 좀 많다면 ADP 문제, 최근의 문제도 같이 교집합인 파트를 같이 제공해 드렸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너무 제한적 시간 때문에 많은 문제를 담지 못한 점 양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공신경망 파트 넘어가도록 할게요. 인공신경망에서의 가중치와 바이어스의 역할 8회 때 드디어 출제가 됐습니다. 자, 이게 어떤 문제냐 하면 제가 우리 해당되는 관련 기출문제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합니다. 우리 빅데이터 분석기사 실기 파트에서 필답형이라고 우리 1년 전만 해도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단답형, ADSP의 단답형 같은 형태인데요. 그 형태에서 가중합산을 구하는 문제가 2번 출제가 됐는데, 드디어 객관형에서도 이제 이와 같은 인공신경망의 가중합산을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또한 인공신경망에서 활성함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활성함수의 정의를 내리는 것이 중요해요. 소프트맥스, 렐로 함수, 또는 시그모이드 함수, 계단함수, 기타 등등 관련된 정의를 물어보는 문제, 또는 인공신경망에 있는 알고리즘, 역전파 알고리즘, 또한 경사광법 아까 했을 때 학습률하고의 관계, 또는 기울기 소실 문제, 인공신경망의 장단점이 출제 포인트를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 2회 때 문제 보시게 되면 결국에 인공신경망이라는 건 뭘까요? W, 가중치를 업데이트하는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3회 때는 활성함수 소프트맥스의 정의를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다음 활성함수의 내용에 관련된 문제가 3회 때 출제가 됐습니다.
자, 8회 때 최근 문제, 가중 확산에 관련된 문제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요 문항은 빅데이터 분석기사 실기 파트의 필답형에서 2번 정도 출제되었던 문제예요. 각각 서로 간의 입력 변수와 가중치를 곱하고 바이어스, 편향을 더해줘서 이 값이 결국에는 활성함수를 통해서 출력해주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시그모이드 함수라는 것은 이 값이 들어가게 되면 0과 1 사이의 확률 값으로 출력되는 것이 바로 인공신경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5번째는 서포트 벡터 머신입니다. 여기에서는 중요한 것은 비선형 SV라고 할 수가 있는데 감마와 코스라는 하이퍼 파라미터 값이 있습니다. 두 공통적으로 코스와 감마 값은 커지면 커질수록 모형이 굉장히 복잡해지게 되죠. 결론적으로 과대적합이 되는 현상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출제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6번째는 연관성 분석인데요. 연관성 분석 우리 시험 문제 출제 강치가 좀 떨어져요. 이상하게. 그건 ADP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ADSP의 가중치가 있는 파트라고 좀 생각이 들고, 그렇다고 해서 연관성 분석의 3가지 측정 지표 뭐가 있을까요? 지지도와 신뢰도, 향상도를 정의하는 거 중요하고요. 연관 분석의 장단점을 알고 있는 거 중요합니다. 또한 연관성 분석에 쓰는 대표적인 알고리즘 뭐가 있나요? A 프라이어리 알고리즘이 있고, 얘는 빈발 아이템을 만들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래서 FP 글로스를 사용하게 된다는 것까지 정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군집 분석은 무조건 두 문항이 배정이 되어 있다 했습니다. 계층적 군집과 비계층적 군집의 차이를 물어보게 됩니다. 또는 계층적 군집의 서로 병합 방법이 최단 연결법부터 시작해서 와드 연결법까지 5가지 또는 6가지가 있습니다. 정의를 내리는 문제, 출제 포인트를 갖고 있고요. K민지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기전을 물어보는 문제. 우리 군집 분석은 비지도 학습 방법입니다. 군집수를 결정할 때 근거가 될 수 있는 측정 지표가 필요하게 되고, 우리 군집수를 결정하는 방법들, 대표적인 실루엣 계수가 있고 엘고 기법도 있습니다. 또는 계층적 군집 분석에 있는 덴드로그램을 통해서도 군집수를 결정할 수가 있죠. 6번째는 혼합 군집에 쓰는 알고리즘이 EM 알고리즘이 있고, SOM, 자기조직화 지도를 할 수가 있고, 인공신경망과 서로 차이점을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SOM은 비지도 학습 방법이고 자율학습입니다. 인공신경망은 지도학습이고, 서로 간의 차이점을 구분하는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자, 8회 때 우리 밀도 기반 군집, K민지라는 것은 임의의 군집, 기하학적 군집의 성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K민집은 똑같은 원형 또는 원형일 때 성능이 좋은 군집 분석이라 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기하학적인 군집을 할 때는 밀도 기반 군집, DB 스캔을 이용해서 작용하게 됩니다. 최근에 33회 서술형 우리 ADP 문제에서 DB 스캔을 물어보는 서술형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테이블에 국어, 영어 점수를 비교해주고 이 10개의 테이블을 통해서 DB 스캔에 관련된 문항이 출제된 적이 있죠. 자, 이만큼 많이 활용되는 것이 바로 DB 스캔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해당되는 관측키를 주어지게 되고, 여기에 나와 있는 코어점과 해당되는 잡음점을 답안을 적는 문제가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물론 우리 시험 문제 서술형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언제든지 DB 스캔을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있죠. 또한 DB 스캔은 군집 배수를 미리 결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거고, 물론 계층적 군집 분석도 군집 배수를 미리 결정하진 않죠. 바로 비계층적 군집 분석만의 특징이라고 여러분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엘보 기법, 군집수를 결정하는 방법 물어봤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계층적 군집과 K민지는 대표적인 비계층적 군집 분석입니다. 또한 이런 관측치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이런 수식을 통해서 민콥스키 거리를 구하는 문제가 8회 때 출제가 됐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유형의 문제는 기존의 ADP 문제에도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 동일 문제도 있었고요. 따라서 해당되는 문제, 언제든지 맨하튼, 유클리드 또는 바알라노비스 거리의 정의를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예상하게 되는 것이죠. 자, 새롭게 8회 문제가 이와 같은 유형의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범주형 자료 분석 파트 보도록 할게요. 이 파트에서는 오히려 실기에서 중요합니다. 우리 범주형 자료 분석, 교차 분석이라고 하게 되고, 독립성 검정, 적합성 검정, 동질성 검정, 이 3가지 기법을 가지고 가설 검정을 하게 되는 것이고, 오히려 필기 파트보다는 실기 파트에서 여러분이 한 번쯤 찾아봐야 할 개념 정리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다별량 분석에서 항상 PCA가 기본적 기준입니다. 자, PCA라는 것은 분산이 최대로 되는 축을 찾는 거라고 했고, PCA 문제점 또는 공문산 분석 또는
마노바. 우리 공분산 분석을 영어로 앙코바라고 하고요. 다별량 분석을 우리는 마노바라고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기법의 정의를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혹시나 제 교재를 갖고 있다면 해당되는 교환 추가로 여러분 교재에 넣어주시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준상관 분석이 있고요. 편상관 분석이 있고 공분산 분석이 있고 마노바 분석이 있습니다. 제가 출제 유형이 약간 좀 변화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건 ADP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기법 간의 차이, 정의를 내리는 문제가 출제 포인트로 요새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이죠. 8회 때 문제에서는 편상관 분석의 정의를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됐습니다. 적어도 여러분은 편상관 분석과 정준상관 분석의 차이점을 구분하는 문제 중요합니다. 정준상관 분석을 물어보는 문제 최근에 ADP 문제 33회에서 출제가 됐습니다. 또한 다별량 분상 분석, 마노바와 우리 앙코바 서로 구분하도록 합니다. 해당되는 다별량 분상 분석은 서로 다수의 독립 변수와 다수의 종속 변수의 관계를 파악해 보는 것이 바로 마노바 분석이고요. 앙코바를 우리 공분산 분석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빨간색으로 둘 간의 차이점을 구분했습니다. 자, 이런 출제 형태가 새롭게 요즘 출제 유형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거 아주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시계열 분석, 우리 8회 때는 출제 가중치가 떨어져 있는데 언제든지 요 5개의 포인트를 가지고 시험 문제에 출제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정상성 조건 3가지가 있고요. 비정상 시계열을 정상 시계열로 반환하는 방법, 대표적인 차분이 있었습니다. 또한 이동평균과 지수평할법의 정의를 내리는 문제, 아무래도 시계열은 모형 식별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AR과 MA 모형, AR, MA, 아리마 모형에 식별하는 문제, 또는 백색 잡음이 각각 AR과 MA에 등장하게 되어 이때 백색 잡음의 조건들 출제 포인트로 자리 잡고 있죠. 5번째는 분해 시계열 4가지 요인을 구분하는 문제, 시계열 분석 기법입니다. 자, 우리 베이지안 기법에서 8회 때 시험 문제 한 문항이 출제가 됐고 이거는 예상되었던 문제입니다. 자, 나이브 베이즈 분류가 대표적인 베이지안 정리를 이용한 머신러닝 기법이라 할 수가 있는데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자, 이 조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여러분 해당되는 베이지안 정리의 수식은 2과목에 출제될 수가 있습니다. 확률 분포 파트에서요. 따라서 반드시 여러분 해당되는 요 베이지안 정리 수식은 이해하도록 합니다. 어쨌든 간에 베이지안 정리의 가정 조건은 각각의 독립 변수들은 서로 독립, 관련성이 없다는 게 가정 조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서로 가중치가 똑같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자, 이와 같은 기반을 통해서 출제된 문제가 바로 8회 때 나이브 베이즈 분류 모형에 관련된 기본적인 개념 정의라고 할 수가 있겠죠. 아마 이런 문제가 가장 여러분한테 난이도, 체감 난이도가 가장 높은 유형의 문제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딥러닝 파트 가도록 할게요. 자, 딥러닝 파트에서는 8회 때 출제 가중치가 떨어졌기 때문에 9회 때는 또 가중치가 상승할 수가 있습니다. 해당되는 딥러닝 방식, 우리 CNN과 RNN 또는 오토인코더 관련된 기본 정의, 개념 문제가 출제가 됐고 합성공 신경망에서 스트라이드 정의 또는 패딩의 정의 또는 픽처 맵이 어떤 수식을 통해서 우리 계산 문제가 등장하는지 여러분이 교재를 갖고 있으면 각 교재마다 그와 같은 기출문제를 갖고 있을 겁니다. 자, 이와 같은 유형 확인하도록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제가 부산에 있는 모 대학원에서 이와 같은 딥러닝 파트를 이용한 오프라인 강의가 있었는데요. 그때 여기 나와 있는 CNN과 RNN을 통해서 분석을 했던 기억이 얼마 전에 납니다. 2주 전에 했기 때문에. 자, 이와 같은 이미지와 관련된 특정 알고리즘, 딥러닝 파트의 CNN과 RNN, 이번 9회 때는 기본적인 기출문제 기반을 통해서 출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앙상블 분석에서 우리 시험 문제 매번 한 문항 또는 두 문항이 기본적으로 자리 잡고 있죠. 특히 배깅과 부스팅, 특히 부스팅을 물어보는 출제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자, 부스팅 계열의 알고리즘 2가지가 있죠. 에이다 부스트 알고리즘 계열이 있고 GBM 알고리즘 계열이 있습니다. 이 2가지 특징 구분하는 문제 또는 랜덤 포레스트의 정의를 내리는 문제 아주 중요하죠. 자, 8회 때 문제 결국에는 GBM의 단점을 보완한 2가지 XG 부스트와 라이트 GBM에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8회 때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적어도 XG 부스트와 라이트 GBM의 트리 분할하는 방법이 서로 다릅니다.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해 놨어요. 이 2가지 특징 꼭 기억하셔야 돼요. 당연히 GBM을 보완한 것이 XG 부스트와 라이트 GBM이기 때문에 훨씬 더 속도와 성능이 향상이 되어 있겠죠. 자, 이 부분이 오답 보기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비모스 통계에 넘어가도록 할게요. 마지막 부분이라 할 수가 있는데요. 비모스 통계 파트에서는 예를 들자면 모스 통계의 대응 페어 T 테스트에 대응되는 비모스 통계가 무엇이 있는지 또는 독립해본 T 테스트에 해당되는 비모스 통계가 무엇이 있는지 서로 모스와 비모스 통계 똑같은 기법을 서로 페어 연계를 해서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 시험 문제 비모스 통계는 이상 출제되지 않아요. 또한 분산 분석, 우리 세 개의 집단의 평균 차이를 풀어보는 문제 해당되는 비모스 통계가 어떤 것이 있는지 아마 교재마다 관련된 내용들이 있을 거라고 예상해 봅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전체적인 2과목과 3과목이 정리하게 되는 것이죠. 대부분 여러분이 4과목을 꾸준하게 회독을 돌려서 적어도 4회, 5회독 해서 시험을 봐야 되는데 너무 내용이 방대하다 보니까 우리 과목 간 학습 간격이 굉장히 조금 늘어져 있죠. 적어도 남는 시간이 이렇게 많지 않은 시간이잖아요. 여러분, 제가 공유해드린 교환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건 상관없고 혹시 내가 여러분 학습하면서 내가 몰랐던 부분이 있다면 한 번씩 체크해서 여러분 갖고 있는 교재 또는 강의 내용에서 추가하게 되면 훨씬 더 이번 시험에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이 중요한 건 이제 이미 요약을 다 해놓은 상태라 가정했을 때 너무 많은 분량을 갖고 있으면 해독하기 너무 어렵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만약에 여러분 내일 모레 시험 본다 한다면 1과목, 4과목 꼼꼼하게 확인한다. 왜 거기서는 출제 유형 변동성이 좀 떨어져요. 출제 위원들이 출제 낼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많지가 않아요. 1과목과 4과목은요. 하지만 2과목과 3과목은 이론적을 기반을 통해서 다양하게 경우의 수가 많이 만들어질 수가 있겠죠. 그 얘기는 대비하지 않은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도 되게 많은 부분이 2과목과 3과목이에요. 따라서 1과목과 4과목을 주력 과목으로 하고 제가 2과목과 3과목 출제 포인트별로 내용상 제가 출제 경향표를 배부해 드렸으니까 그걸 기반을 통해서 확실한 출제 포인트를 알고 여러분이 4과목을 학습해 간다면 남은 시간에 여러분 좀 알차게 보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늦은 시간까지 오늘 참여해 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여러분 좋은 기회 있었으면 꼭 기원해드리고 꼭 합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2시간 동안 정말 고생하셨고요. 꼭 합격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